명나라가 조선 이름 정해주는 거죠. 예. 이름을 이제 이승계가 나라를 만든 다음에 명나라에 찾아서 나라 이름을 하나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니가 적당한 거 써와. 그래서 두 개를 써갔습니다. 조선, 환영. 조선으로 해. 그래서 조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이름도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환영, 환영. 이것도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 피스, 그리고 안녕. 뭐 피스네. 그러니까. 피스 제곱이네. 환영이니까. 근데 이제 조선으로, 아침이 조용한 나라. 모닝 캄. 우리나라 뭐 보면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콜럼버스 항해했을 때가 우리나라 9대 성종이에요. 영국의 명예혁명. 처음으로 진짜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19대 숙종, 미국 건국, 정조.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정조, 나폴레옹 전쟁, 순조, 아편 전쟁, 헌종, 일본 개국 때 철종, 미국 남북 전쟁, 철종, 고종. 그 미국 남북 전쟁은 우리가 되게 오래된 얘기고 고종은 가까운 것 같은데 동시대. 그러니까 그 미국 남북 전쟁 할 때 그놈들 대포 끌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때 미국 남북 전쟁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집을 보시라고. 응? 그 영화 배우 그 누구예요? 저 비비안이 나오고 그 집을 보라고. 그 집이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그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다 그런 집들이 아틀란타 가니까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가 너무 커서 주마다 집 모양이 다 달라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 모양 다르고, LA 집 모양 다르고, 텍사스 집 모양 다르고, 조지아 갔더니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 옛날 집들이 많더라고. 바로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를 한국 것만 하지 않고 세계랑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들면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야, 고종 때 남북전쟁을 했구나. 우리나라 왕 26명 중에서 12명이 10살 10대의 왕이 됐어요. 이 나라는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있어. 그 중에 15세 미만이 7명이야. 헌종은 8살 때 왕이 올랐어. 이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되겠어요? 8살짜리, 12살짜리, 19살짜리 보세요. 그래도 태조가 제일 많네. 58세. 그리고 뭐 단종이 12살, 예종이 19살, 송종이 13살, 연산군 19살. 그러니까 이렇게 폭군이 되지. 뭐 19살, 명종 12세, 16세. 여기 보면 내가 이거 보고서 이거 뭐 우리 안 따지고 봤는데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이게 나라가 고종이 12살. 그러니까 뭐 이 끝에 갈 때는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10대의 왕이 되는 나라. 그 국제 정치에서 기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여자가 왕이 돼. 전쟁 나요. 어느 나라의 애가 왕이 돼. 그러면 전쟁 나. 그 왜 전쟁이 나느냐? 내가 이제 기왕에 강대국이 A, B가 있어. A도 힘센 나라, B도 힘센 나라인데 B의 여자가 왕이 돼. 그러면 A가 이게 이제 기회가 왔다고 때리는데 그 여자는 저게 웃기네 하고서 받아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자제를 안 해서 그래서 전쟁 날 확률이 확 높은 거예요. 카말라가 대통령 되면 나는 대만 전쟁 난다고 보는 편입니다. 시진핑이가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뭐 그래도 여자가 군인들이 네 말 듣겠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카말라는 이거 봐라. 이게 내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게 웃기네 하고서 받아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자제해야 될 것보다 한번 붙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라이벌이 있을 때 그 라이벌 한쪽에 어린이나 여자가 왕이 될 경우에 전쟁 확률은 확 높아졌다. 그게 이제 전쟁사의 경험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제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이게 감히 나를 때려? 내가 누구의 왕인데? 하고서. 바로. 뭐 이런 거죠. 병자호란 때 20 내지 50만의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 그때 조선 인구가 500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또 나중에 오고 말이지. 근데 중국을 명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명이다라고 그런 나라입니다. 네, 저건 오랑캐의 나라고 이제 우리가 진짜 유교 나라가 되었다라고 자부를 했죠. 뭐 이런 것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주돈식 이 기자도 하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했나 그랬지 아마.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이런 책 읽으면 아주 처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명희 교수라고 명지대학 역사학과 교수인데 병자호란 이것도 보면은 국가의 운명에 외교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 보면은 참 우리나라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다. 비록 작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인데 왜 서양걸 받아들여? 청나라는 중국한테 깨져도 그놈들은 깨져야지. 저거는 유교 공자 이런 거 맹자 다 버린 놈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쇄국도 하고 우리가 더욱더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소중화라는 씁니다. 패망한 명나라를 숭상하고 유령이 된 황제들을 떠받드는 제사를 지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해가지고 김영삼 그 기자가 쓴 책에서 내가 인용한 말입니다. 예. 일본은 그때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걸 배웠어요. 그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학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했을 때. 그래서 그 난학을 배워가지고 서양 거를 막 배우는데 우리는 우리 그리고 더군다나 유교를 버린 청나라는 당연히 그거는 뭐 오랑캐니까 그건 아니고 명나라는 망했는데 우리가 명이야. 우리는 큰 명은 아니고 작은 명, 소중화라는 말을 하고 살았죠. 대보단 중국한테 죽은 중국의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던 것입니다. 만동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송시열이가 만든 건데 만동묘도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당이다. 우리나라의 큰 사당들이 중국의 천자를 쭉 조선의 역사는 300년 동안 스톱되어 있었다. 삼전도에서부터 삼전도가 뭡니까? 우리나라 왕이 중국 왕 앞에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땅을 박은 거야. 그래서 삼전 세 번 받았다는 그런 소리죠. 항복하는. 근데 그때부터 나라를 구할 생각은 없었고 결국은 나라 완전히 뺏겨버렸다. 소중화, 존명의리라는 최악의 정신세계에 함몰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미 1820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820년에 세계 1등 중국. 당연하죠. 농업시대니까. 인도. 당연하죠. 인구 많으니까. 러시아, 영국. 근데 영국이 이때 산업혁명 해가지고 치고 나서 1등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이 세계 7등까지 갔고 이태리, 미국, 스페인, 멕시코 이런 식으로 등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혁명이 없었던 조선. 책방이 없었어요. 우리는. 일본은 책방이 너무나도 많았고 한국은 책방이 거의 없었고 책값이 너무 비쌌고 그래서 귀족교회는 책을 천주교도 일본이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자학이라는 학문밖에 없었다. 주자학. 그리고 학문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종조. 그 르네상스는 오로지 주자학을 더 깊이 연구하자였다. 서양 거 이런 거 배우지 말고. 주시 뭐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어가 좋으니까. 이거 조선은 노예사회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영훈 교수 책, 이영훈 교수의 세종은 송군인가 거기서 인용한 겁니다. 극악스러운 노예제도를 수백 년 이상 유지해왔다. 올란도 패터슨이라는 세계적인 노예제도 연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조선과 고려를 슬레버리 소사이어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했다. 노예사회의 모범적. 가장 잔인한 제도는 부모 중 한쪽이 노예일 경우 그 자식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누가 만든 제도냐? 세종대왕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한 전형적인 나라가 고려와 조선이다. 제임스 팔레도 조선 왕조를 전형적인 노예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영훈 교수 책이에요. 조선이 전형적인 노예 국가인 근거 세 가지. 노비는 주인의 재산 매매와 상속 대상, 법적으로 주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 노예를 죽이는 것은 소 잡는 거나 돼지 잡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부잣집의 아들이 결혼했을 때 이제 재산을 나눠줄 때 여자 8명이 말 한 마리랑 같이 쳤어. 아들아, 말 가져갈래? 여자 8명 가져갈래? 이렇게 사람이 아니야. 비가 이제 여자죠. 노는 남자고. 그러니까 계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선 역사에. 인구의 30%가 노비였다. 고대 그리스, 로마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이 비슷한 비율의 노예를 유지했다. 우리 옛날 로마 영화 보면 뭐 노비들 천지죠. 글라디에이터가 다 노비들입니다. 노비의 노동을 이용하는 생산 양식이 10에서 18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양식이었다. 이 노비는 지금 말로 하면 엔진입니다.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무생물이야. 그래서 그 인간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없었던 나라는 없는데 동족을 노예로 했던 나라는 딱 두 나라 있어. 한국과 인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덤비질 않아. 나는 원래 노예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나라가 큰데 데모크라시가 되는 겁니다. 저항이 없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인도를 보고 The largest democracy. 이해가 안 돼. 가난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느냐. 거기는 국민들이 자기를 노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동이 안 나고 안정적인 정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데모크라시야. 민주국가예요. 노비는 공노비, 산노비가 있었고 뭐 신용노비와 낙공노비, 뭐 세금 대신에 내는 것도 있고 전체 인구의 40% 조선 15세기 고려시대 때는 3, 4% 왕조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노예가 확 늘었다. 조선 전기 인구가 400 내지 600만. 그러니까 노비는 160에서 360만 정도 됐을 것이다. 그 이영훈 교수가 원래 이 조선 경제사입니다. 전공이. 그래서 그 조선의 경제 역사에 대해서 좋은 책 많이 썼어요. 서울의 인구를 보니까 양반 16%, 양인 30%, 노비 53%. 서울에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노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세종의 팔째 아들 영흥대군 집에는 노예가 10,000명이 있었다. 개가 10,000마리 있었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서울에 300명, 시골에 수천 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문소영이라는 사람이 못난 조선이라는 책에서, 책 이름도 황당하죠. 퇴계 이황은 노비 367명, 이황이 소유한 땅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58만 3천 평이다. 박종인, 아까 그 얘기한 사람. 외국의 경우 노예의 절대 다수는 외국인이다. 동족을 노예로 사용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인도와 조선 외에는 없다. 노비 제도가 참모가 될 것은 노비가 대를 이었는다.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 엄마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 다 노예. 중국, 일본이 범죄자들을 노예로 만든 사례가 있으나 노예 신분은 당대에 그쳤다. 조선의 노비 제도가 참혹했고 고약했던 것은 신분이 대대 손손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가 별로 이렇게 폼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천법.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천이면 다 천. 이게 종천법입니다. 세종 때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 우리나라 노예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성분이 아니네요. 예? 성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성군인가라고 질문한 거야. 그래서 세종 때 조혼을 없앴대. 조혼. 12살에 시집가는 거를 세종이 없앴다. 그래서 얼마나 성군이냐 그랬는데 다른 이설은 귀족들이 하도 중국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양반집 아버지들이 딸들을 빨리 시집 보내서 12살에 보냈는데 세종이 그게 말이 돼? 해가지고 중국에 뺏긴 양반들이 많아. 그것도 중국한테 여자를 안 보낸다고 그래야지만 말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효종 당시 북벌을 위한 군인 층원을 위한 노비 해방, 군입대, 노비를 해방시켰어요. 군대 만들려고. 이건 뭐 남북전쟁 때도 비슷하죠. 그리고 종양법, 양반의 반대로 지연됐다가 영조 때 실시. 그래서 영조를 이영훈 교수는 더 훌륭한 왕이라고 칩니다. 영조 때 노비를 죽여도 안 돼.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충청도의 어떤 양반이,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양반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노비가 도망을 갔어. 그놈을 잡아다가 때렸어. 엎혀놓고서 발바닥을 때렸는데 이놈이 맞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더럽다. 그놈을 내가 죽일 필요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맞다가 죽었다. 이놈을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이 길을 썼는데 얼마나 훌륭한 양반인가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인정 많은 양반이 있었다. 참 그게 참 슬픈 이야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나는 상놈 출신인데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집에 뭐 왕족도 아니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상놈 같아. 징집 조세가 면제되는 노예들의 확산은 국가 경제에 손해가 되었다. 그러나 양반들이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노예제는 오래 갔다. 노예 비제가 법적으로 완전 철폐된 것은 청일전쟁을 위해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의 압력을 받아 시행되었고 그리고 두고두고 변화를 받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일이다. 갑오개혁 때가 노예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돼서 노예가 없어졌어요. 신분으로. 노예들은 조선을 되찾기를 원치 않았다가 답입니다. 그렇겠어요? 다시 조선으로 가기를 원했겠어요? 국민의 30%가? 그래서 복고일 선생 책을 보면은 왜 3.1운동 때 그렇게 적은 사람만 나와서 만세를 불렀을까? 라고 의문을 합니다. 복고일 선생의 소설책에서. 복고일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회 사상가입니다. 그 사람은 거의. 이번에 이승만에 관한 책 5권짜리 있었죠. 복고일 선생이 거기 뭐라고 잠정 결론을 내냐면은 1919년은 1910년보다 훨씬 다 조선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 여러모로 잘 살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가 의문을 하는 겁니다. 1919년에 얼마나 조선시대보다 우리 국민들이 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덤벼드는 거냐.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그룹이냐, 그러니까 클럽이냐, 클럽, 동아리냐, 나라냐, 정부냐. 임시정부가 뭐예요? 정말 말했을 때. 로타리 클럽이야, 대한민국이야.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봐야 됩니다. 한국경제사, 뭐 이거 참 명저들이에요. 이영훈 교수. 이 사람이 철종이야. 철종은 얼굴이 없어. 이게 진짜 사람이라면 괴물입니다. 그리고 송종,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면 괴물이야. 근데 같은 시대 때 서양 사람 얼굴이 이렇게, 이놈이 콜럼버스예요. 고종 때 우리가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사진 찍은 얼굴이지. 철종과 링컨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람 같아 보이지. 근데 요거를 진짜 사람 얼굴이라면 왜 저렇게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뭐 저것도 불타다 남은 것도 있고, 뭐 어떤 건 덩망도 있어요. 저쪽 보고. 부국강병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 이건 나중에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부국강병을 포기한 조선, 공업이 없던 조선. 중국하고 한국이 똑같은데, 높은 순서로 사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공, 상. 요거는 움직이는 넓이로 상이 제일 넓어. 공이 두 번째로 넓고 농이 세 번째고 산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바닥이야. 그런 사회는 다 망한 거예요. 상이 제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상이지. 그러니까 그건 전부 천민 중에 천민이라. 유교적 도덕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공상에 엄격한 서열이 있고, 중국에서는 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톱을 길렀죠. 손톱 이만하게 길면은 딱 이게 뭐 완전히 쓸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일 안 해도 사는 놈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조선을 결국은 망하게 한 겁니다. 그 뭐 전문가를 경시하는 유교 문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천민들이죠 전부. 상공업 천시관념, 수공업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 약한 시장 기반,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농업만 가지고 산이 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거죠. 보부상 바닥 중에 바닥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A-프레임입니다. A자 틀.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지게를 보고서 미군이 6.25 때, 야, 참 괴상하게 생긴 물건이다. 서양인 없으니까 그래서 A자 틀이라고 해서 A-프레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물리학으로 괜찮은가 봐요. 박격포를
올려놓고 들고 서서 걸은 거야. 그래서 미군들이 이걸 듣고 걸으면서 이거 끝내주는 물건이다. 이거 길이 없는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는 못 드는 거를 밀 수 있고 길이 없는 데도 가고 그리고 쉴 때 너무 좋아. 딱 누르면 45도 각도의 침대가 돼. 그래서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 단어가 없어갖고 A-frame, A자 틀이라고 불렀던. 근데 뭐 우리나라들은 다 보부상들 이거 여기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은 남대문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게꾼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건 사면은 아주머니들 물건 사면 그거 싣고서 집까지 운반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겨지고 있어. 아, 지겨졌어. 북한에 많아요. 아, 이런 참, 이런 책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한국경제통사 공부 많이 했어요. 요번에 노벨상 받은 책인데, 나오기는 꽤 됐는데, 요번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하고 북한을 비교를 했죠. 그 경제 성공과 발전은 인위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의한 것이다.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기후도 아닙니다. 택한 제도에 따라서 잘 먹고 사는 나라, 못 먹고 사는 나라가 됐죠. 땅으로 치면 남미가 북미보다 훨씬 좋았다. 그래서 브라질하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바다에 제일 먼저 나온 놈은 먼 남미를 먹었다. 나중에 못 쓰는 땅을 프랑스하고 영국이 가졌는데 영국이 가진 땅은 제도가 좋아가지고 남미를 완전히 앞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쭉 보시고, 이제 원래 오늘 여기인데 앞에 요새 그 스피드가 안 나요. 계속 늦어져. 그래도 이 비스마르크 통일이 아니라 오늘은 남미의 독립이에요. 남미의 독립. 그래서 그 남미 독립을 이건 내가 옛날에 중앙대학에서 외교사를 5년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쳐 놨던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단히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제 밤새도 못했을 뻔했어요. 그거가 그냥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국가는 강대국의 정치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강대국이 됐다가 말았다 그럽니다. 우리 그 지도 교수가 1975년을 기점으로 이 박사 논문을 쓴 거라서 1495년부터 1975년까지 요 500년을 그래서 400 몇십 년이죠. 현대 국제 정치의 그 모델로 보고서 1815년에 시작하는 건 너무 기간이 짧아. 그 패턴을 더 길게 해야 돼. 그래갖고 1495년을 근대 국제정치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박사 논문 쓰는 75년까지를 데이터를 다 찾아가지고 썼는데 이 사람이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리고 강대국의 행동을 보면 거기서 이론도 나오고 그래서 강대국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근데 강대국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그 사람이 공부한 잭 리비 교수가 공부한 전 기간 동안 강대국이에요. 영국도 전체 강대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는 1495년부터 1519년까지 강대국이었다가 몰락했어. 그리고 1556년부터 다시 강대국이 됐다가 1918년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없어졌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국 3개가 날아가죠. 러시안 임파이어 날아가고 오토만 임파이어 날아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임파이어가 날아갑니다. 그 대제국이 1차 대전에 없어져.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갖고 1차 대전 후부터는 이 나라가 없어요. 요 같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이 1519년까지 강대국에 있다가 살짝 없어졌다가 1556년부터 1808까지 요 몇백 년 요때 나폴레옹한테 먹히는 거야 나라가. 요거 먹히니까 스페인 식민지들이 다 독립해. 왜? 우리 주인이 죽었어. 그래서 저쪽 남미가 다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만 임파이어는 터키죠. 옛날 터키. 1699년까지 강대국이었다가 뭐 이렇게 그 나라 이름이 많아요. 네덜란드도 한때는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센 적이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제일 셀 때 네덜란드 해군이 지구의 절반이야.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이게 그 네덜란드도 왕년에 뭐가 있었구나 하고서 그래서 네덜란드가 1등이었다는 걸 보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때 지구 전체 군함의 절반이 네덜란드 군함입니다. 포르투갈이 한때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그리고 영국, 그리고 지금 미국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하고 도전국은 주로 대륙에서 나와. 영국이 참패할 때 프랑스가 덤비고 또 프랑스가 덤비게 나폴레옹 전쟁이죠. 그 다음에 영국이 또 가는데 그때는 독일이 덤비고 독일은 두 번이나 덤비죠. 그래서 세계 챔피언은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인데 육지의 국가들이 드문드문 덤비는데 결국은 해양 국가가 이기고 그래서 그 국제정책 기본 이론 해양 국가라야 지구를 제패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승자 미국. 왜? 미국은 해양 국가니까. 역사의 패턴에 보면 미국이 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섬나라가 돼가지고 국가 스타일을 다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미국에 대한 더 무서운 도전국은 대륙국가 중국이 아니라 해양국가 일본일 수 있다. 그렇게 다 분석이 이어지는 겁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 1721년부터 1970 이거 그냥 강대국이죠. 프로시아 1740년부터 지금까지 강대국. 그리고 이태리 1861서부터 1943까지 강대국. 왜 1943으로 끊었지? 그때 이제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 너무 먼저 항복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태리는 국력상으로는 강대국의 반열에 안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도 껴줄게 그래서 항상 강대국 하는 일에 껴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recognition 승인 받는다가 그거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하는 거죠. 빨리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받으면 강대국 아닌 놈도 강대국 취급을 받아 이태리. 그리고 미국은 1898년부터 강대국이에요. 1898년은 뭐냐? 미국이 이제 쭉 서쪽으로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먹은 것이 1849년입니다. 거기서 더 가서 하와이에 온 것이 바로 이 해예요. 그 해에 필리핀도 먹는 거라. 그래서 필리핀을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필리핀을 뺐을 때 미국을 강대국의 원년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대국. 그리고 일본 1905년에 러시아를 깨고서 얘도 강대국으로 쳐주자.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강대국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 깨졌을 때까지가 강대국. 근데 1975년까지 이 교수는 강대국으로 안 쳤는데 1980년 이후에 나온 책은 또 일본도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력이 세계 2위까지 쭉 했으니까. 그리고 중국 1949년부터 강대국으로 쳐주는 거예요. 1949년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성립한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2025년이니까 저 사람 데이터 이제 세금 뭐 더 나와는 아직 안 나왔어. 안 했어 지금. 요새 공부 좀 게을리 하는지. 지금 보면은 세계 한 7대 강국 보통 7개예요. 국제정책 강대국은 기껏해야 한 7개 됩니다. 그리고 그 7대 강국에 속했던 나라 다 쳐보면 10몇 나라도 안 돼요. 그 나라들의 행동이 국제정치 이론이라. 왜 조그만 나라는 안 하니? 조그만 나라는 국제정치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래서 그냥 조그만 나라들은 adapt,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작은 나라의 그 행동이고 큰 나라는 미국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adapt 하는 거예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근데 미국, 그러니까 패권국 하나만이 상황을 만드는 거죠. 2등부터는 적응하는 거라. 왜 적응 안 하면 맞으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신흥 강대국들 날 때마다 이제 역사를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프로시아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시아가 우리가 그 전번에 보면 유럽에 보면 독일이 그냥 완전 와글와글하지. 몇 개 있었던 줄 아세요? 맥시멈 900개가 있어 나라가. 근데 900개가 어떤 게 나라냐? 이제 우리나라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 옛날에 명동에 맥주 마시러 가보면은 맥주 마시러 가보면 여기 그 성 하나 그래서 성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 밑에 강이 흘러. 그게 나라입니다. 그 강이 라인 강이야. 이놈들은 뭐 해서 먹고 사느냐? 라인 강을 지나는 배한테 세금 뜯어 먹고 사는 거야. 그런 게 900개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그 중에서 좀 큰 나라의 이제 재상이라. 이게 우리 독일어 쓰는 놈들이 이렇게 와글와글해서 살고 되겠어? 이거는 도대체 의미가 없어. 이걸 통일해야 돼. 근데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나? 국제정치의 이론이 거기서 막 나오는 겁니다. 덴마크도 그때 강대국인데 덴마크가 야 임마 너 쪼글쪼글
꼬마들이 살아야지 이게 통일돼서 큰 나라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덴마크 깨고 약한 놈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센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데 이놈이 독일이 통일하는 걸 보고 있겠어요? 가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깨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 놈을 깨야지 통일이 되는 거야. 거기서 제일 큰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깬 다음에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것이 1870년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아가 아니라 도이칠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과정이 다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신라도 똑같아. 먼저 백제를 깨고, 백제만 깨서 되나? 더 큰 고구려를 깨야 되니까 고구려 나중에 깨고, 그러니까 약한 놈부터 깨는 그 비스마르크의 전법, 그 그대로 1000년 전에 우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서 최근에 강대국 된 나라가 프로시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등극한 나라들, 전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놈이 팍 하면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나느냐? 유난히 속도가 빨리 크는 나라가 있을 때 전쟁이 나는데 그게 지금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가 너무 빨리 커서 국제정치의 힘의 구조를 바꿔놓고 있는 그게 이제 레볼루셔너리 시스템입니다. 키신저 말을 들면은 국제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세대. 그때가 항상 위험한 거죠. 그때 이제 조그만 나라, 큰 나라들 다 이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때 키신저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비스마르크가 있어야 되고 나라들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가 갑자기 커가지고 초강대국이 되니까 다 쓸어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합쳐갖고 나폴레옹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제일 셌다는 소리지. 네 나라가 누구예요? 영국, 독일, 그러니까 이제 프로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게 대제국들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왕제, 황제가 통제하는 나라들이라. 그런데 도대체 민주주의 나오고 자유평등 나오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이 준 건데 해가지고 네 강대국이 프랑스 하나를 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깨고서 이제 다시 프랑스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가 그 회의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엔나 체제, 비엔나 회의에서 비엔나 체제야. 비엔나 체제는 이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뺀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놈이 다시는 못 나오게 한다라는. 그래서 그 생각이 구식이야. 그래서 왕정 복고주의. 그리고 또 한 놈도 너무 커지면 안 돼. 그래서 세력 균형 원칙. 그게 그 이후에 한 100년 동안 국제 정치를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키신저 박사가 미국 혼자 센 게 싫은 거예요. 미국 혼자 센 거는 아름다운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혼자 세면 안 되고 5개 정도 강대국이 있는 게 제일 아름다워.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미국의 외교장관이 됐을 때 미국이 제일 세잖아요. 이거 혼자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제일 세지 않아요. 소련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5개로 만든 것이 키신저입니다. 그 미국이 혼자 1등인데 보니까 소련하고 중국하고 싸워. 요걸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따로 중국 따로 그 갈라놓으려고 미국하고 중국이 저걸 하죠. 국교를 맺지. 그러니까 중국을, 이 공산주의가 소련 중국인데 그걸 잘라놔가지고 미국, 소련, 중국 3개가 됐어. 근데 보니까 유럽 놈들이 조금 커졌는데 뭉치려고 그래. 그래서 너네 뭉쳐. 너네 EU 만들어서 뭉쳐. 그럼 4개가 되죠. 근데 4개는 아름다운 체제가 아니야. 키신저의 역사가 아니야. 5개를 해야 돼. 홀수가 좋아요. 홀수. 그러니까 강대국은 5개, 7개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5개를 만들려면 이제 보니까 후보가 일본이야. 일본한테 이놈은 이게 전쟁도 못하는 놈인데 이거를 한 축으로 올리려면은 그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야, 일본, 너 힘 좀 써. 나는 빠질 거야.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에서 미국 빼는 거죠. 월남에서 빼는 겁니다. 원래 월남에서 빼는데, 월남에서 빼는 이유는 뭐냐? 월남은 중국의 바로 밑에 있어. 여기 미군 50만이 있으면은 중국이 러시아랑 싸우는데 불편해. 남쪽에 미군이 있으니까.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 중국 군 너는 전부 다 좀 만주로 가서 붙어라.
만주로 가서 붙으면은 나중에 지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만주에 중국군이 잔뜩 가게 되면은 소련군이 만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소련이 셌는데 균형이 이루어져. 키시가 천재예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미군을 빼니까 중국군이 만주로 가서 붙고, 그리고 중국군이 만주 붙으니까 러시아군이 만주로 오고, 그래서 유럽이 밀리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대폭일로 오니까 균형. 그리고 일본이 너도 이제 힘 좀 써. 그래갖고 일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키나와 남쪽 천 해리를 우리가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군이 나가가지고 미군이 빠졌지만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그래서 5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강 체제. 근데 소련이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 남아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강 체제가 제일 좋다. 그게 바로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그때 5강 체제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를 죽여놓고 넷이죠. 이 넷이서 싸우면 이게 둘이 또 갈라져서 전쟁할 가능성이 높아. 홀수가 좋습니다. 홀수가 항상. 어떻게 하면 5강을 만들었을까? 프랑스 너도 나와. 너 전범이지만 너도 껴줄게. 그래서 5강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강이 이제 서로 외교를 잘하는 놈이야. 비스마르크도 있었고, 메테르니도 있었고, 딸레랑도 있었고, 뭐 캐슬리도 있었고, 전부 외교를 끝내주게 하는 놈들이 서로, 그게 이제 유럽의 백년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백년 평화가 깨지는 것이 1914년 1815부터 1914까지 100년 동안 유럽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다. 물론 거기에 뭐 크리미아 전쟁이라든가 보불 전쟁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래서 이때를 외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폴레옹 같은 놈은 다시 나오면 안 된다. 1815년에 국경은 유지가 돼야 된다. 국경이 바뀌면 안 된다. 당시에 국제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로시아가 있었는데 넷이 있으면 나쁜 체제니까 너도 껴 임마. 네가 저 전범이지만 껴줄게. 그래서 여기 원칙, 강대국이 나쁜 짓 해도 죽이진 않는다라는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전부 꼬마들. 그러니까 폴란드도 이제 셋이 쪼개기도 하고, 그런 원칙이 한국 쪼개지는 거에도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뭐 신성동맹, 이게 외교사 하면 나오는데, 신성동맹이라는 거는 저 프랑스에 무슨 평민 같은 놈들이 와서 저 권력을 잡는데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준 거야.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세계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 우리가 프랑스 같은 깡패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해서 뭉쳐. 그래서 뭉쳤는데 세 나라가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 세 나라 국가, 기독교 국가, 그래서 그걸 신성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이름도 영어로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이 이 홀리 얼라이언스 세 나라에 합쳐져서 만든 게 사국동맹. 근데 사국동맹은 짝수는 아름답지 못한 동맹. 그래서 프랑스를 살려줘가지고 프랑스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프랑스가 다시 복수하는 전쟁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이게 조직하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기르고 싶으면은 아시아의 방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그래 그 한국 골았죠 그때. 미국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닉슨도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그게 일본 길로 주려고 미국이 만든 정책이에요. 중국하고 카운터를 하라고. 그리고 중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월남에서 미국 빼고. 그때 중국군 55개 사단이 만주로 가서 붙습니다. 그 55개 사단하고 균형을 이루려고 소련군 44개 사단이 유럽에서 옵니다. 그 44개 사단이 유럽에서 빠지니까 유럽은 한숨 돌리는 거지. 저게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그게 이제 키신저의 천재 같은. 그래서 홀리 얼라이언스 뭐 이거 나중에 뭐 책 보면 돼요. 알렉산더 황제가 기독교 정신으로 단결하여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소박한 생각. 후세 외교사 학자들이 아유 이건 뭐 이게 무슨 외교야, 이게 그 소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전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 얘기예요. 기독교 정신이 결정적으로 전쟁에 반대된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요거는 이론적으로 거부된 이론입니다. 기독교 국가끼리는 싸움하지 않는다. 싸움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같으면 전쟁하지 않는다. 한 경우 그것이 유교일 경우에는 그 이론이 맞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경우가 달라요. 유교 국가는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국제 정치가 아니야. 그래서 종교를 공유하더라도 전쟁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데 틀리는 이론, 국가의 독재자들이 국내 정치가 개판으로 힘들고 경제가 막 망가지고 국민들이 화를 내면은 관심을 돌리려고 해외 전쟁을 일으킨다. 그것도 X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다이버셔너리 티어리 오브 워, 그러니까 전쟁을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이제 말로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뭐를 만들 때 개념들을 엮어가지고 말을 만들어. 변수들 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저 독자자의 국가가 장사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 정권이 위험해져. 그래서 정권의 그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전쟁을 한다. 그럴듯한 이론인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니다가 답이에요. 왜? 또 그 반론은 국내가 개판인데 어떻게 전쟁을 하니? 국내가 개판인 날은 전쟁을 못한다가 답입니다. 왜? 전쟁은 국민이 다 뭉쳐야 되죠. 똘똘 뭉쳐야 되지. 왕을 위하여. 그 북한이 우크라이나 보낸 거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국민이 그 왕을 신뢰하지 않아. 근데 가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탈영하는 거죠. 충성 바칠 대상이 없으니까, 목숨 바칠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이론은 거부됐습니다. 우리 그 잭 리비라고 이제 아까 말한 그 1975년까지 연구한 그 교수, 그 사람이 우리 지도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 이론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부한 지가 얼마 안 돼. 내가 박사 받고 한국에 왔을 때 국제정책에 갔더니만은 어떤 교수님이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인 것처럼 전환 이론을 개발하였으며, 그 내가 토론자였는데 그 이론은 틀리는 이론이라고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그건 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론에 익숙합니다. 그랬더니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동료들, 선배들이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술적으로 토론했는데 그걸 사과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틀린 이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과해야 돼, 가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렇게 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발전을 못하고. 그럴듯하다. 나는 그 논문 아직 못 읽었는데. 그럼 너네 지도교수 누구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더 폼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문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내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있다고, 그 이론이 마치 맞는 것 같아도 우리 교수가 거부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분노해가지고. 이건 뭐 학문이 발전하는 그런 게 아니죠. 뭐 신성동맹 이것 쭉 보시고, 파리 평화조약, 이거가 바로 프랑스가 깡패지만은 다시 우리 국제사회의 강대국의 일원으로 초청해야 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엑스라 샤펠 조약이라든가 뭐 이건 지금 얘기해봤자 다 까먹는 거니까 나중에 책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사국동맹에서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신성동맹 상국에 영국이 들어가서 이 신성이라는 소리는 없어지고 국제정치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프랑스도 껴주는 거. 그래서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뭐 엑스라 샤펠에 의해서 프랑스도 이제, 그래서 프랑스가 전범국가에서 범죄를 면제받는 거가 이 회의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쭉 이제 읽으시면 되고, 뭐 메테르니히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끝내주는 외교관,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여간 뭐 그 당시에 이름들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는데 각 나라들이 전부 외교를 잘하는 당대에 날리는 외교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때였다. 그래서 키신저 박사가 바로 이때를 연구해가지고 박사를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메테르니히에 제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메테르니히 이제 키신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A world restored. 프랑스가 개판을 만든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가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모든 나라가 지금 국제 질서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모든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동의하는 국제 질서를 이 사람은 레지티머시가 있는 국제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레지티머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중국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질서를.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한동안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체제가 레지티메이트 국제 질서예요. 근데 이제 회복된 세계, 레지티머시를, 그러니까 승전국과 패전국이 공이 정통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원칙의 기초에서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 세대를 이제 정통이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통을 회복한 세대가 키신저가 말한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시대입니다. 저 사람 딱 100살에 죽었죠. 뭐 트로파우 회의 뭐 이런 거 다 라이바우 회의 이거 뭐 대학교 이런 거 고시 볼 때 내가 시험 문제 냈더니 아무도 못 쓰더라고요. 쓰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문제를 내고서 외무고시위원으로 한번 문제를 내고서 뭐 이렇게 그 세부적인 게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이 국제정치사에서 미친 무슨 영향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못 쓰더라고요. 이제 외교사가 골이 아프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아예 수험 과목에서 이게 또 근데 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봐. 근데 외교사를 택한 애들이 백지를 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이놈이 그 시험 답안지 쓰면서 이게 1년 만에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졌구나라고 그러지 않겠나 나는. 근데 약간 외교사를 근데 공부를 해야지 그 원리가 나옵니다. 왜 얘는 반대해? 왜 영국은 이 일에 반대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거 보면은 지금하고도 다 되죠? 뭐 베로나 회의 이런 거 전부 다 쭉 보시면 됩니다. 베로나 회의 때 이제 이 5나라가 갈라지는 거야. 5나라가 갈라지는데 5나라가 회의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러는데 이 5 중에 제일 센 놈이 영국, 러시아 여기서부터 둘이 직접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것이 베로나 회의인데 베로나 회의가 유럽 협조 체제의 파탄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워. 그래서 100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은 원래 영국하고 러시아가 먼저 했다. 그것이 그레이트 게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베로나 회의가 1822년인데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하고 영국이 싸우는 시대인데 그 싸움이 한반도 거문도까지 오죠. 그리고 러일 전쟁 때 러시아 배가 수에즈 운하 통과했는데 영국이 막죠. 러시아랑 싸우느라고. 그래서 그 100년 동안은 그 러시아하고 일본의 싸움이 그 국제 체제를 지배하는 겁니다. 금년에 나온 책인데 내가 이제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읽어보니까 영국과 러시아는 First civility for few years after Napoleon's defeat in 1815. 1815년 나폴레옹이 전쟁에 진 다음에 아주 그 프로스트가 뭐예요? 설이죠, 설이. 둘이 그 신사적으로 지냈는데 거기에 그 아주 그 냉랭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civility. 그래도 좀 서로 예의를 지켰어. 그런데 1820년 지금 금방 말한 그 해에 그때가 됐을 때 그들의 관계는 아주 망가져가지고 계속 그냥 서로 미워하고 죽겠어. 근데 페르시아 문제, 오토만 제국 문제, 뭐 센트럴 아시아 이게 그레이트 게임이죠. 아프가니스탄 문제. 그래가지고 1800년이 끝날 때까지 서로 다퉜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죽일 놈인데 전쟁은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냉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냉전은 전쟁이 아닙니다. 콜드 워. War is not cold예요. 근데 war는 콜드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시대 이름이 콜드 워야. 그러니까 서로 미워 죽겠어. 으르렁거리는데 물진 않아 서로가. 그게 냉전인데 그 냉전은 영국과 소련이 영국과 러시아가 이제 19세기에 벌렸었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과 이제 소련이 벌리는 게 두 번째 냉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냉전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웠는데
둘이는 서로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전쟁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평화는 없는 바로 냉전 시대가 루소포비아, 앵글로포비아. 영국은 러시아를 무서워했고 그리고 싫어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앵글로포비아, 영국을 싫어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되게 나이 많은 할머니 교수가 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바바라 에머슨이라는 교수가 나이는 내가 못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한 80은 넘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책을 썼는데 내가 둘이 싸운 것이 미국과 소련 싸운 것보다 앞선 냉전이었다라는 아주 또 획기적인 책입니다. 몰로 독트린과 남미 성립. 이 남미 성립은 남미 전체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식민지인데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났을 때 제일 먼저 나폴레옹 발굽에 쓰러진 나라가 스페인. 그러니까 자기의 식민지 모국이 쓰러졌으니까 당연히 독립.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왕창 독립합니다. 쭉 이제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는 전부 다 1811, 1810, 1821, 1800 전부 다 나폴레옹 전쟁 할 그 무렵이에요. 나폴레옹 전쟁이 1793년 그 무렵부터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한 20년 했습니다. 1815년에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식민 모국이 나폴레옹 전쟁하는 동안에 스페인이 제일 먼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들 와르르 다 독립을 하였다. 와르르 다 독립하고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여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일부 먹었죠. 위에가 누구야? 멕시코죠. 멕시코가 이만큼 넓었습니다. 멕시코가 이만큼 넓었는데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다 멕시코 거, 여기까지가 지금 미국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 텍사스 미국.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거 내 땅이야라고 달랠 만큼 떠들어도 할 말은 없어요. 보니까 멕시코가 지금 현재 미국이 이건데, 미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멕시코가 여기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게 미국이고. 그러니까 저 땅은 돌려줘야 되나요? 국제정책 그런 게 없다는 소리예요. 멕시코가 돌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미국이 너무 세니까. 샘플하죠. 미국이 약하다면 저거 달라고 그러겠지. 원래 우리 거야. 캘리포니아 원래 우리 거야. 왜 이민하는데 난리야? 원래 내 땅에 가는데. 그죠? 이 지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텍사스는 멕시코, 텍사스 당연히 멕시코죠. 이게 텍사스인데 얘는 독립을 해요.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공화국이 됩니다. 공화국이 됐다가 1845년에 나 미국 하겠다고 미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조인한 겁니다. 병합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는 또 독립하자는 놈들이 많아요. 그 텍사스 깃발이 로운스타 별 하나가 있어요. 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별. 그 텍사스 주 정부청사 가면은 여자 여신이 별 하나 들고 서 있어. 우리는 독립해도 되는. 그리고 캘리포니아 여기 이만큼 다 뺏긴 거는 그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멕시코가 집니다. 그래서 뺏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돈 주고 산 거야, 미국이. 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래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한다. 영토는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땅이 진정한 영토다.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because we have military control over that island. That's it. 역사로 보면은 멕시코 이거 다 미국 거 다 멕시코에서 토해내야 되지. 역사가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현재가 더 중요하지. 영토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한테 이 섬이 누구 거냐? 누가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있어가 답입니다. 네가 한국이야? 한국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한국 거예요? 군사적 통제권을 뺏기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 해석이 안 됩니다. 고구려가 지금 우리 땅 아니잖아요. 만주가 우리 땅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땅이었던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거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왜? 중국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독도가 역사에 뭐 어떻게 나왔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다. 우리 열렬 애국자들이 거기에다가 해병대 보내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국제정치적인 몰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경찰이가 있잖아요. 경찰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국내 정치의 일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해병대가 가면은 국제 분쟁 지역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그래서 거기는 해병대 보내면 안 됩니다. 국제 분쟁이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흥분한 사람이 거기 저 해병대 보내고 탱크 갖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갖다 놓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이 저거 지거 아니라서 저렇게 난리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쿨하게 그냥 경비대, 경찰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미국 땅 사는 거 보세요. 이건 돈 주고 산 땅이죠. 돈 주고 산 땅이고 그리고 미국 땅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알래스카 150만 불밖에 안 주고 샀어요. 이거 완전 그거는 뭐 횡재한 거죠 지금. 그거 살 때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 장관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불필요한 큰 냉장고를 사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냉장고에서 석유 넣을 줄 어떻게 알아서 그걸 팔아먹고 러시아는 또 뭐고? 뭐 다 그냥 이거 그냥 멕시코한테 전쟁에서 이겨서 뺏은 땅, 돈 주고 산 땅, 독립한 땅, 독립한 텍사스가 미국으로 붙었고 원래 미국 독립할 때 미국 헌법 워싱턴이 대통령 되던 첫 해에 요만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다 이놈들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맞짱 뜰 놈이 없어. 못 쓰는 땅이 없고 못 쓰는 땅은 핵실험해. 그리고 더 못 쓰는 땅은 석유 나오고. 그 미국 가보면 아직도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빠글빠글하게 살면 몇 명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100억. 지구 사람 다 가서 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해. 우리나라가 10만이 채 안 되거든요. 10만이 안 되는 땅에 얼마 살고 있어요? 5,200만 살잖아요. 5,300만. 미국은 980만이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98배 넓어요. 근데 인구는 6배밖에 안 돼. 그 인구 밀도로 한국만큼 빠글빠글하게 살면은 거의 100억이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산이 많은데 얘네들은 평지가 많아. 그것까지 다 쳤을 때 지구 인구 다 가서 살아도 그러니까 이민이 2천만 들어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놈들 없으면 딸기 장사를 못 합니다. 딸기는 기계로 못 따거든. 그 멕시코 사람이 손으로 따야 돼. 걔네들이 딸기 따야지 미국 사람이 딸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칠레 독립기념일 뭐 이런 거 쭉 보고 몰로 독트린은 뭐냐 이제 미국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몰로 독트린은 몰로라는 미국 5대 대통령인데 고립주의 하겠다. 나는 유럽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 나는 고립주의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냥 또 쉽게 얘기하면 난민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나는 유럽 거는 안 건드릴게. 그겁니다. 무지무지하게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에요. 이 동네는 다 내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너네들이는 간섭 안 해. 1824년에 나온 연두교서에서 한 얘기인데 여기 건드리지 말라고 이건 다 우리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이었다. 고립주의가 아니라 남미에 대한 적극 개입. 이거는 우리 뒷마당.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유럽인에 참견하지 않을게. 유럽인에 참견하지 않을게만 우리한테 엄청나게 강조돼가지고 미국의 전통은 고립주의다. 아니에요. 우리 뒷마당은 다 내 거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쭉 보고서 몰로 독트린 뭐 이것만 읽으면 되죠. 뭐냐? 미국이 유럽의 익스펜션, 유럽이 팽창하는데 서방구로 유럽 팽창하는 것은 우린 반대한다. 이제 오지 마.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과 유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유럽하고. To stop Europe from colonizing in the Americas. 이제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다 떠날 것. 그리고 아메리카는 내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이제 오지 마. 이게 이제 대서양이죠. 여기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얘네 멕시코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지키는 거야. 그 이제 영국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독일 뭐 다 그림 재밌게 그랬죠.
그러니까 몰로주의는 미국이 허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영국이 도와줬어요. 사실은. 왜? 전 나라들이 독립해갖고 산업이 발전하는 거. 그리고 남미는 누구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 영국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하는 건 좋아. 독립해가지고 시장이 되는 것이 훨씬 좋아. 그래서 영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점점 커져가지고 무서운 나라가 되니까 영국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저놈이 세계 챔피언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남북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영국이 야호 그랬습니다. 야호! 저 미국 놈의 등뼈를 꺾을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그 남군 쪽으로 이제 막 도와주는 거야. 남군 독립하라고. 근데 영국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영국 시민들이 길길이 반대해가지고 남군을 너무 열심히 도와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 나라가 되고 그때부터 미국은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강대국이 되는 거죠. 몰로주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건 끝낼게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청자는 미국인데 영국, 뭐 누가 봐도 센 나라, 일본 누가 봐도 센 나라. 이 둘이 미국의 철천지 원수 출신입니다. 얘랑 싸워서 독립했고 핵폭탄을 깐 나라야.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한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미국하고. 좌청룡 우백호입니다. 미국에 관해서. 그리고 프랑스.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얘하고는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리고 영국한테 독립할 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프랑스가 도와줬어. 왜? 나의 라이벌이 힘이 빠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니네가 독립했을 때 너무 기뻐서 선물 줬어.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이태리.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죠. 독일. 미국하고 전쟁했죠. 러시아. 미국하고 전쟁했죠. 중국. 뭐 6.25 때 전쟁했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강대국은 다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다. 미국의 그 정책은 적과 친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나라다. 이거를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제일 숙적 영국하고 제일 친해졌어.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정말 플렉시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인데 미국하고 안 싸웠던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 동맹이면 영원한 동맹. 그거를 붙들어 놓은 게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미국 외교사를 보면은 야, 참 이승만은 대단하다. 이거 미국같이 그냥 이거 변하는 거가 그냥 정말 햇볕 가리듯이 이렇게 변하는 나라를 묶어두고 미국 장군들이 한국하고 동맹 맺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동맹을 결국은 얻어내는 그 과정 보면은 뭐 대단하죠. 예. 이거 뭐 쭉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남미가 생긴 거 이제 확실히 알았죠. 네. 아, 그게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들이구나. 그 우리 뭐니까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남미는 나폴레옹 전쟁의 산물이다. 나폴레옹 전쟁 때 스페인 날아가는 바람에 다 독립하였다. 남미는 전부 200년짜리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결국은 그 미국식의 그 이노베이션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3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2차 대전 직전에. 그때 아르헨티나가 GDP 세계 3위까지 가는 거예요. 영국,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세계 5등급의 나라가 지금은 세계 30몇 등도 안 돼요. 쫄딱 망한 거야. 근데도 지금도 거기는 먹을 거가 많아가지고 고기 인심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은 와서 먹으라고 그런대요. 고기 같이 먹자고. 왜 이렇게 인심이 좋냐 그랬더니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여야 된대, 소를. 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또 뭐 무슨 균형이 깨진대요. 뭐 어떤 사람은 소의 그 빵구가 공해의 원인이다 해서 죽인다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간 소고기 인심이 최고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뭐 거기 인구보다 소가 더 많고 그래서 그 정유업이 발달돼 있죠. 호주도 그렇고. 내가 미국 뭐 미국말을 잘 듣는 나라가 다 됐어요. 한때 근데 좌파 이제 종속이론가들이 미국하고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건 아니고 독일하고 붙어가지고 그 독일의 나치스 전범들이 다 아르헨티나로 망명했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래서 뭐 높은 놈들 우리가 또
음모로는 저놈은 지금 아르헨티나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 말도 있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가짜고 히틀러도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랑 친했고 그리고 독일이 멕시코랑 친했어요. 거기서 독일이 미국하고 싸우려면 멕시코를 얻어야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미국 땅 돌려주겠다고 멕시코한테 전보를 친 것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또 전쟁의 원인이 되고 뭐 세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고 뭐 시간 한 30분 남았지만은 질의응답 있으면 하고 또 오늘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그냥 걸러뛰는 거예요. 크게 뭐 무슨 트로포 조약에서 뭐를 정하고 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주역의 무저 자유 여신상 동상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가 독립 기념물을 프랑스가 미국이 독립한다면 몇십 주년 기념일 거야 아마. 100주년인가 그때 선물한 거예요. 영국은 배가 쓰리는 거지. 우리 선생님 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가요. 뭐. 근데 북한이 러시아 전쟁이 동맹이 된 것, 동맹으로서 간 겁니까?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가 지난 6월달에 방위조약을 맺었는데 방위조약의 발동 조건 양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근데 이건 침략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조약이 작동될 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방위조약 맺었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 뭐 난리가 났었는데 나는 그때 야호 그랬습니다. So good. 왜 so good이야? 북한을 탱크로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구의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중국이야. 그때 러시아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나는 그쪽을 보고서 야 이거 김정은이가 IQ가 있는 놈이네. 국제정치는 아주 이 전방위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단 말이에요. 둘이 힘을 합쳤다. 보면은 큰일 날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도 좋을 수도 있다고. 아하, 우리는 지금 통일됐을 때 제일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중국군이 밀고 들어갈까 봐가 제일 고민이죠. 그거를 이거 방위조약에 의하면은 그때 러시아군이 와서 막아준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 중국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걸 막아달래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보냈는지도 모르죠. 지 나름대로는. 나중에 김정은 보고 해명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중국군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도와주러 갔었다고 해서. 중국은 뭐 숙적이라니까. 그렇지.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고 북한 육군 사관학교에 써붙였습니다. 김정은이가. 그거를 미국 정찰기들이 보고서 자식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미국 정찰기들이 다 보이게 크게 써붙인 거예요. 그 전에도 김정일이 살았을 때도 그랬대요. 중국이 저기다.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때 며칠 전에 사진 보여주지 않았나? 최용계가 가서 시진핑하고 딱 악수하는데 최용계가 키가 작아 눈을 딱 째려보는데 그때 갈 때 김정일이가 가서 중국 놈들한테 세상이 변했음을 알려주고 와 그랬습니다. 그 중국하고 북한이 친해질 수 없다는 것이 지정학이에요. 붙어있는 나라는 진짜 친구는 못 된다. 그 우리나라의 쪼다들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의 아주 지독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는 중국하고 결코 진짜 친구는 될 수 없어요. 급한 대로 친구가 될 수가 있어. 더 큰 적이 있을 때. 그러나 진정한 친구, 리얼 프렌드는 못 돼요. 리얼 프렌드가 되려면 이사 가야 돼 하고. 미국만이 리얼 프렌드 멀리 있어서.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 땅에 대해서 영토적인 테리토리얼 인터레스트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익이 있지. 요거를 가지면 중국을 막는데 끝내주겠다. 거기까지 있지 이것은 내 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니거든. 그래서 빨들이 와서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좌빨들이 논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좌익을 만나가지고 그냥 1분 만에 다 격파시키라고. 우리의 명희정이가 중국 좋아하는 사람 격파시킨 얘기 한번 해줘봐.
중국이 되게 좋다는 사람, 중국이 좋다는데 우리 명희정 학생이 내 강의를 들은 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 일단 안미 경중이라는 건 한문이 틀려요. 안미, 이거 뜻이 없어. 아름다움이 편안하다. 경중, 경제는 중국. 이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라고 했는데, 일단 논리가 안 되는 거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미경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는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데 동맹이니까 우리가 중립을 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려면 미국과 동맹을 끊는 날 중립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미동맹은 소중합니까? 그러면 93%가 소중하대. 야당 지지하는 사람마저도.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반은 개입하면 안 된대.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개입하면 안 된다가 일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을 쓸 자격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노무현 때 우리가 균형 잘 하겠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동맹 끊겠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중립을 쓰겠다는 게 동맹을 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동맹 있는 나라는 중립을 쓸 자격이 없으니까. 중국은 그래? 그럼 동맹 끊어봐 그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 그건 아니까. 망한 거예요. 바보 된 거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안미경중을 했다 치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실제적으로 내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야. 그런데 그 말이 나왔을 때 미국은 목표가 중국 경제를 부시는 거였습니다. 왜? 가만 놔두면 군사력이 더 커져갖고 주먹으로 싸워야 될 날이 오는데 지금 싸우면은 중국 경제를 거덜내가지고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동맹인데 중국 가서 돈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미경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앞뒤가. 근데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건 뭐 논리도 아니야. 상식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 때 중립을 쓸 자격. 그 자격은 아무하고도 동맹이 아닌 상황을 만들면 중립을 쓸 수가 있어요. 누구랑 싸워도. 근데 미국이 동맹인 한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나 중립이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야, 뭐 이거 동맹이니까 나를 도와야지.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는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는 한미동맹은 적용 범위가 어디냐? 조약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지역이 있어. 퍼시픽 에어리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 제3세력부터 전쟁에 공격을 받을 때 두 나라가 합쳐서 도와준다거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우리는 가야 될 지리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쪽도 멕시코에서 싸우는데 미국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갈 의무가 없어요. 퍼시픽 에어리아라고 써 있으니까. 태평양 지역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약이 적용 범위가 태평양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신문에다 글을 썼는데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한테 부탁하겠다. 왜 자꾸 중국 문제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그 일은 하지 말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잘 아는 그 외무장관이 한미동맹조약을 안 읽은 놈이다라고 나는. 한미동맹조약 한 페이지예요. A4. 거기 퍼시픽 에어리아가 한 너댓 번 나와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읽어봐서 그러니까 전문에 나와요. 태평양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 여러 번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안 읽었으니까 우리를 중국 문제에 제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미국 형님이라고 쓴 거예요. 장관이. 난 저 사람이 읽어봤으면 그렇게 쓸 리가 없는데. 적용 범위가 있잖아요. 누구랑 싸울 때 중국이라고 안 썼을 뿐이지 중국, 러시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대만 해협도
전쟁 나면 미국이 싸우러 가면 우리도 싸워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만 해역이 태평양 지역이니까, 서태평양이니까. 그리고 한 줄도 안 돼,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거기 보면 무서운 얘기들 많아요. 거기 6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미 방위조약은, 한미 동맹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 It should remain permanently. 그 다음 말은 기가 막혀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고하면은 1년 후에 자동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한국 우리 결정해서 너랑 안 하기로. 그럼 내년 11월 1일 날 끝나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국회가 미국 우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내년 11월 1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6조, 1조부터 6조까지밖에 없어요. 6조. 이 동맹은 영원히 should remain permanently. 영원히 유지돼야 한다. 뭐 and, or와 if 이런 말 없어. 그 다음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를 통고하면은 그 경우 1년 후에 자동 종지된다. 묻거나 따지지가 아니야. 그거를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때 알고서 버틴 겁니다. 이거 저 사인 안 하겠다. 이거 고쳐달라고. 그래서 미국, 그게 이제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데, 임복일 선생이 같이,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사인을 했고, 워싱턴에서. 그리고 한국 국회, 미국 국회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조인을 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걸 가지고 미국하고 더 딜을 하기 위해서 조인을 안 하고 버텼다 그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1월 달에 법으로 만들어갖고 조약이 법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미국 놈들이 아무 때나 관두겠다는 소리랑 똑같잖아. 그 미국이 오늘 너 이제 안 해 그러면 내년 1월 365일 후에 끝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이것 좀 빼주소 이거. 그래서 빼주기를 밀고 당기느라고 이걸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해 11월 18일 날 국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로 됐습니다. 그래서 효력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효력을 발휘해서는 70년 된 거예요 지금. 사인한 지는 71년 된 거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임복일 선생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우리나라가 1월 달에 비준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준을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했다는 있어. 11월 18일. 그러니까 미국은 1월 달에 비준하고 우리는 11개월을 버티다가 11월 18일. 그래서 조약이 워싱턴에서 조인된 것은 53년 10월 1일. 미국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것이 53년 1월 며칠, 54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 54년 11월 18일.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에 가까운 역사인데도 이렇게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팩트를 찾아보려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1월 며칠 날 했냐고 다 뒤져봤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 맞는 건 내가 지금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남의 책을 보고 알고 있던 거니까. 이승만 박사님의 그 성향으로 봐서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국제정치 이론을 치면은 미국은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동맹을 갖지 않는다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 조약은 영원하다고 친 거는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써 미국의 원칙을 살린 거예요. 이 동맹은 영원하다라고 해놓고 단 한 놈이 관두겠다 그러면 1년 후에 관둔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빼놓으면 영원하다는데 그거는 미국의 원칙이 없거든요. 영국의 그 파머스턴도 그렇고, 이거 원래 워싱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미국은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동맹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랑 다 잘 지내는 것이 미국의, 그러니까 적을 갖지 않고 친구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바뀌지. 아까 그 모든 나라가 친구도 되고 적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신의 한 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원칙을 아니까 이거는 우겨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 한번.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건 뭐냐면은 1949년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나토가 방위조약을 맺었는데, 나토의 5조에 보면은
나토 나라 중에서 어느 일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그것은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응한다로 돼 있어요. immediately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한국은 침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양국의 국회가 서로 절차를 거쳐서 협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이게 뭐 많이 싸우겠다는 소리야? 뭐야?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도 화가 나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 해명하기를, 야, 여기 미국이 있는데 전쟁 나면 그냥 싸우는 거지 무슨 소리야?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여기 미국이 있는데 문장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화내냐고서. 그래서 그 종이만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사조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점령군이라고 막 떠드는 정신 나간 것들이 있는데 한미방위조약 사조는 이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할 권리를 획득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군이 여기에 주둔할 권리를 부여하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인다라는 항목이 사항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건 점령군이나 침략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고 미국이 있겠다고 받아들인 거라. 그 법조문에 있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안 읽어본 놈은 제국주의 침략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온 미군이 성질이 다 달라요. 1945년 9월 8일 날 일본 항복을 받으러 왔던 미군은 갔고 6.25 때 왔던 미군 그거는 우리가 못 잡게 붙들어 놨고 근데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주둔 근거가 없는데 한미동맹을 맺음으로써 주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동맹을 맺어서 미국은 한반도 일대에 군사병력과 무기를 배치할 권리를 한국이 부여했고 미국은 그것을 받는다. 뭐 말이 옛날 말이라서 이제 좀 그런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군의 무기와 미군 병력은 우리가 있으라고 허락을 했고 미국이 그 허락을 받아들였다. 그게 무슨 점령군이야? 한미방위조약 4조 읽어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약하니까 우리 집 지켜주세요 하고 빠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슨 책 이만한 책은 어떤 최근에 나온 책이야.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그럼 당연히 불평등이지 이놈아. 그거를 책 한 권을 쓰니? 아니 한 놈은 살려달라고 그런 거고 그래 너 살려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평등해? 평등하면 조약이 맺어질 수가 없지. 우리도 나도 프랑스만큼 세고 미국은 독일 정도 되고 그러면 둘이 힘을 합치면 그때는 평등 조약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그거를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따만한 책을 쓰다니. 그러면 그게 평등했으면 조약이 생겼겠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오해가 될 때 제가 돈 주고 그러니까 좀 빨리 주고 다 주는다. 똑같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 못하지만 지금 뭐 총선 투개표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무조건 어느 쪽에서 과반수가 나오게 돼 있고 아차하면은 3분의 2도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 미국이요? 아니 한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저쪽 뭐 어느 당에서 모험을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뭐 못하게 해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우리가 더 힘을 다해야죠.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좀 뭐야 앞으로 장래는 중국밖에 없다. 이게 미래다는 게 김대중 때부터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는 우파 좌파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수들마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중국군 행사하는 거 아까 내가 그랬지 9월 3일이 중국에 있던 일본군이 중국한테 항복한 날이 9월 3일이라고. 그래서 9월 3일이 중국은 전승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진짜 전승절은 9월 9일일 거야. 여기는 우리나라가 한 건 아니고 미군이 하지 장군이 9월 9일 날 일본군 주한 일본군 사령관한테 항복 선언을 받거든요. 그냥 9월 9일. 근데 중국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제 정치가 아주 약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가서 시진핑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면은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시진핑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김정은의 팔을 비틀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국제 정치학적으로 본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거는 시진핑이가 죽어도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시진핑은 죽어도 한국이 통일되면 안 돼. 남한이 통일되는 거 절대 반대. 북한이 통일되는 거는 절대 반대.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저렇게 두고로 말한다는 놈이 남한을 다 가져가는 것을 중국이 허락할 수 없어요. 근데 정은이 팔을 비틀어가지고 통일을 해달라. 통일을 위해서 그 사열단에 오른 우리 대통령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직접 그때 그 어떤 유명한 우파 학자가 아니 중국 가는 거가 왜 나쁘냐? 적군의 격려를 받는데 우리 대통령이 적군의 격려를 받는데 이건 소설이에요. 국제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썼냐면은 나도 그때 신문에 글 하나 썼지. 큰 신문 아니지만 가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시진핑이가 어느 경우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가서 하는 일이 헛되는 일인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의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적군에 가서 미국의 동맹국 대통령이 격려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로를 대폭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거기 안 가도 돼. 가는 놈이 없거든, 자유국가에서는. 자유국가에서는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도 돼. 근데 거기를 부득불 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 정치적인 운명에도 많은 나쁜 해악을 미쳤죠. 미국이 그 사람이 고생할 때 도와줄 책임감을 느끼질 않았어요. 어차피 막 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은 디리때 했죠. 근데 이제 탄핵이고 뭐고 고생할 때 미국이 뭐 애정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죠. 어차피 우리 편 아닌 거. 그리고 시진핑한테 뭐 김정은에 대해서 핵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 그때 미국의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끝내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을 중국 문명권에 포함시킨 거예요. 어차피 얘는 저쪽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래? 이건 우리가 그렇게 길러줬어도 중국 쪽으로 가나? 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세계 1급의 학자가 그 세계 문명을 몇 개로 나누면서 한국을 중국 문명권에 포함을 시킨 거야. 그때 아니라고 우리가 난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때 중국 가서 저러니 그게 맞는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짧은 거예요. 앞뒤가 어느 쪽이 먼저였어요? 책을 쓴 게 먼저였어요? 전승절 관계 훨씬 나중이죠. 전승절은 2015년. 그러면 그 학자가 쓴 거는 뭘 보고 우리를 중국 그쪽으로 그 사람은 동양 문화 국제 정치에 대해서 도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설득을 해야 될 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미국 사람이 이건 우리가 지켜봤자 중국 거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일본 문명은 따로 독립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쓴 책 아니에요. 근데 미국 서구 문명하고 이제 이슬람 문명이 싸우고 중국 문명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그 문명에 한국이 포함돼 버렸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기독교 문명이고 우리는 미국 문명이라고 가서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근데 삼성이 어렵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삼성이 지금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텍사스에다가 그 뭐 파운드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무지하게 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짓다가 말았어요. 만 이유가 주문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그분은 그러니까 기술의 한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 한 단계 넘는 기술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삼성이 이노베이션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카피하는 회사라고.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우면 애플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한 거는 애플은 크리에이터야. 삼성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매니팩처러야. 남이 크리에이터한 거를 멋있게 만드는 건 있어요. 근데 크리에이터를 하는 놈이 결국은 돈 다 먹는 거지. 그래서 그 옛날에 박근혜 때
창조경제 한 거가 남이 거 베껴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를 해야지 1등이 되는데 우리가 그거가 안 되니까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발명하자라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미국 학자가 쓴 책 보면은 나라의 종류가 두 개인데 하나는 헤드네이션, 하나는 바디네이션. 헤드네이션은 무엇인가를 크리에이트하는 나라, 발명하는 나라. 그리고 바디네이션은 헤드네이션이 발명한 물건을 제조하는 나라, 조립하는 나라. 그래서 헤드네이션의 대표가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바디네이션의 대표가 중국, 한국은 그 사이. 그래서 우리가 헤드네이션으로 올라가면 중국이 우리의 끝내주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발명한 걸 만들어주니까 싸게. 우리가 바디네이션으로 남아있으면 중국은 우리의 숙적이 돼. 같은 바디니까. 우리가 그걸로 건너뛰는데 뭐 성공을 못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이 지금 헤맨다는 소문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삼성이 대한민국 최고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도 미국을 못 앞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연구소에 이제 몇십 년 있으면서 단 한 해도 연구에 실패한 애가 없어. 무슨 얘기냐? 이제 내년에 뭐 할 거다, 내년에 뭐에 대해서 연구할 거다 하면 전부 다 연구비 주잖아요. 그럼 이제 다 계획해가지고 10월, 11월에 완성품을 내. 한 번도 완성품을 못 낸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다음에 또 월급을 받고 또 프로젝트비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실패하는 연구가 미국은 제일 많은 나라야. 근데 왜 실패해야 되냐면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 연구가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연구 실패. 그래도 내년에 돈을 또 줘. 그러면 더 해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월급을 못 받아.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은 실패하는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도 없는 거야. 매일 똑같은 거 하고 다 성공하고 다 성공한 연구.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어느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2월 달에 끝났어. 그럼 1년 놀아도 돼요. 1년 건데 2개월 만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미국 연구소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출근이 자유야. 출근이 자유니까 네 맘대로 연구해서 결과를 갖고 와, 결과. 나는 대한민국의 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출근하는데 이거 체크를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를 체크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그 내가 그거 다는 날 내가 쌍소리 붙여갖고 어느 XX가 이거 달라고 그랬어. 정경련 부회장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돈놈 아니야? 난 이거 안 해. 난 이거 안 해. 난 이거 안 찍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말이야 공부 시간이 제한이 없어. 여기 와서도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어떤 날은 밤 3시까지 하고 항상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출근하는 시간을 찍을 의무가 없어. 집에 가서도 일하기 때문에. 그건 나는 안 찍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구원에 조교들이 나를 그렇게 그냥 뭐 열광적으로 좋아했지. 아, 저기 진짜 교수라고. 아니, 교수가 8시 17분에 출근했으니까 9시 17분 지각. 뭐 4시 40분에 나서니까 1시간 20분 조기 퇴근. 이게 말이 되는 개소리야. 우리나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더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노베이션, 남이가 100개가 백날 100개도 꽝이야. 맨날 짝퉁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을 앞설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왜 연구 분위기, 그러니까 연구소에 출근할 때 규정이 있으면 그때 끝이야. 미국에서 그때, 지금은 다른 연구소겠지만은 내가 유학할 때는 미국에서 최고를 벨 연구소로 쳤어요, 벨. 벨은 계약서가 뭔지 알아요? 1년에 연봉 뭐 100만 불. 그럼 그거 딱 쓰고 그걸로 끝이야. 의무가 없어. 그럼 나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돈은 1년에 얼마 받는다고 했는데 딱 하나, 의무가 하나 있었대. 뭐 매주 무슨 요일 날 와서 음악실에서 클래식을 1시간 들을 것. 그 음악실 노래 멋있는 거 틀어주고 그거는 들어가서 이제 체크하는 거야. 그 외에는 모든 게 프리. 거기가 미국에서
제일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는 연구소. 그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고 전화 만든 사람 있죠. 그 벨 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유학할 때는 그걸 최고로 쳤는데 거기가 출퇴근이 없고 의무라고는 음악실에서 음악 감상하는 거 하나만 의무래. 거기서 노벨상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명이 없잖아. 이거 뭐 기가 막힌 그런 발명을 상업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좀 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전화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600짜리인데 애플이 만들어가지고 다 디자인해갖고 만들잖아요. 이 중국에 보내. 중국에 만들면 6불 먹어요. 미국 놈은 600불 먹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어.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China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미국 놈들이 건방진 거 캘리포니아하고 차이나를 같은 급으로 놓은 거야.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디자인 한 놈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백날 미국 거 만들어 줬는데 그 이노베이션이 그 중국이 이노베이션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산주의를 완전한 자본주의로 바꿀 것, 독재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바꿀 것. 근데 그러면 되는데 그거 따라가려도 중국의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되겠어요? 예. 우리 끝내래.